그의 손이 내 맨살 위를 기어다녔다.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메마른 감촉. 나는 눈을 감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꿈속을 헤매는 편이 나았다. 김서연 씨, 나직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를 담은 목소리. 65세 박 회장의 목소리였다. 나의 집주인,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포식자. 그의 손가락이 내 목덜미를 쓸어내릴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잊고 있던 원초적인 감각 때문인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오래된 서재를 가득 채운 짙은 시가 향과 그의 몸에서 풍기는 스킨 냄새가 독처럼 내 폐부를 파고들 뿐이었다. 힘 풀어요. 명령이었다. 나는 그의 손길 아래에서 한 마리 나비처럼 꼼짝없이 붙들려 있었다. 날개는 이미 찢겨나간 지 오래였다.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솜털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당신은 내 것이야. 그 말이 내 뇌리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래, 나는 그의 것이다. 월세 300만 원에 팔려버린 45의 여자. 나는 그의 것이었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를 꺼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그 지긋지긋한 돈 때문이었다. 남편이란 작자가 사업을 말아먹고 빚더미만 남긴 채 증발해버린 지 2년. 세상은 내게 너무도 가혹했다. 어린 딸아이와 단둘이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새방으로 밀려났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여름이면 물이 차오르고 겨울이면 우풍에 잠을 설쳤다. 그래도 딸아이만은 내 딸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붉은색 독촉장이었다. 월세 100만 원. 나 같은 경력 단절 주부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한 벽이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아르바이트.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손톱 밑은 늘 검은 때가 껴 있었고 무릎과 허리는 쑤시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래도 버텼다. 딸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버텼다. 하지만 월세는 석 달이나 밀리고 말았다. 300만 원. 내 전 재산을 긁어 모아도 채울 수 없는 액수였다. 집주인 박 회장은 그런 내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그는 이 낡은 다세대 주택의 주인이자 이 동네의 작은 왕이었다. 언제나 잘 다려진 양복 차림에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백발. 그는 감정이라곤 없어 보이는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곤 했다. 처음에는 점잖았다. 김서연 씨, 사정은 딱하지만 이번 달까지는 꼭 좀 부탁합니다. 두 번째 달에는 조금 더 냉정해졌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세입자들과의 형평성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되자 그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번 주까지 해결 못하시면 명도 소송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 소송. 그 네 글자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였다. 이 추운 겨울에 내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눈앞이 캄캄했다. 며칠 밤낮을 울며 지새웠다.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도 없었다. 약속한 마지막 날 저녁. 나는 결국 염치불고하고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같은 건물이지만 꼭대기층에 위치한 그의 집은 나의 반지하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웅장한 현관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실내복 차림으로 나를 맞았다. 그의 뒤로 보이는 거실은 내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모습이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원목 가구,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클래식 음악까지. 나의 눅눅한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에 나는 기가 죽어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미리 준비해간 봉투를 내밀었다.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팔아가며 빌리고 빌어 겨우 만든 100만 원이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우선 이것만이라도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다음 달까지 꼭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비참하게 떨려 나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달아빠진 내 스웨터를, 그리고 거친 내 손을 훑었다.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암소의 등급을 매기듯 집요하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나는 그 시선 아래에서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들어오시죠. 네. 할 이야기가 있으니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나는 홀린 듯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는 나를 서재로 안내했다. 책장 가득한 방, 짙은 나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그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자신은 책상 뒤편의 큼직한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나를 관찰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제발 제발 나쁜 소식만은 아니기를. 남편은 아직 소식이 없으신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나는 겨우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몇 살이라고 했죠? 16살입니다. 한창 돈 들어갈 나이겠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돈이었다. 5만 원권 지폐가 띠지로 묶인 두툼한 돈다발. 한눈에 봐도 3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다. 이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밀린 월세, 그리고 앞으로 낼 월세까지 넉넉하게 넣어뒀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가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아까의 그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다. 끈적하고 음흉한 욕망이 번들거리는 눈빛. 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몸이 굳어지고 숨이 가빠졌다. 김서연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마치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 같았다. 내가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놈들은 다들 제 살 길 찾아 떠났고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뿐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짓눌린 듯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가 내 앞에 멈춰섰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외롭더군.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얇은 스웨터 위로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불쾌하게 느껴졌다. 사람 온기가 그리웠어.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지나 팔을 타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 마치 내 반응을 살피는 것처럼. 나는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렸다. 도망쳐야 해. 뿌리치고 나가야 해. 하지만 내 몸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내 눈앞에 딸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곰팡내 나는 차가운 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내 딸,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저 돈다발. 저 돈만 있으면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딸에게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새학기 교복도 사줄 수 있다.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를 벗어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의 손이 마침내 내 손 위에 닿았다. 내 손을 감싸쥔 그의 손은 크고 두꺼웠다. 수많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노인의 손. 그 손이 내게 속삭이고 있었다. 괜찮다고. 이것만 감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그의 눈동자에서 일렁이는 추악한 욕망을 보았다. 나를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줄 돈으로 살 수 있는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내가 김서연 씨를 도와주겠습니다.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 다 잊게 해주지. 대신 그가 내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들어 올렸다. 나는 억지로 그와 눈을 맞춰야 했다. 당신은 나를 위로해주면 됩니다. 위로. 그 단어가 얼마나 역겹게 들렸는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존심, 양심, 도덕.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폐허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살아야 한다. 내 딸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항복의 표시이자 내 영혼을 팔아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았다. 내 대답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나를 침실로 이끌었다. 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날 밤 나는 45의 김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이름 없는 여자였다. 나는 돈에 팔린 육체였다. 나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였다. 그의 몸 아래에서 나는 천장의 무늬를 세웠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셀 때마다 눈물이 흘렀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곧 끝날 악몽이라고 수없이 되뇌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내 살을 더듬는 손길이 내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을 원망했고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세상을 저주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경멸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아주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있다는 감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 비록 그것이 돈으로 맺어진 추악한 관계라 할지라도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괴물인가? 아니면 그저 한없이 나약한 인간인가? 모든 것이 끝나고 그는 내 머리맡에 돈다발을 놓아주었다. 아무 말 없이 마치 화대를 지불하듯이 나는 옷을 챙겨 입고 그 돈을 집어들었다. 돈은 차갑고 빳빳했다. 하지만 그 돈이 가진 무게는 내 영혼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집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불에 댄 듯 뜨거운 내 뺨을 식혀주었다. 반지하 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괴물이 되었어.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월세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박 회장은 약속대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내 통장에 입금했다. 나는 그 돈으로 딸아이에게 좋은 옷을 사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였다. 우리는 곧 곰팡내 나는 반지하를 떠나 햇살이 잘 드는 지상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딸아이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나의 추악한 희생이 적어도 내 딸에게는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나는 엄마니까.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니까. 박 회장과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그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그것은 우리 둘만의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나는 그의 부름에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 그 어색하고 폭력적이었던 분위기는 조금씩 옅어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단순한 욕망의 배출구로만 대하지 않았다. 때로는 함께 저녁을 먹었고 와인을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지금의 부를 이룬 과정,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무심한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까지. 나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가 아닌 지독한 외로움에 사무친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서재에서 나는 그가 읽는 책들을 구경하곤 했다. 역사, 철학, 문학. 그의 지적인 세계는 내가 평생 엿볼 수 없었던 세상이었다. 그는 가끔 내게 책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책을 읽다 보면 나는 잠시나마 내 비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의 손길도 변해갔다. 처음에 거칠고 일방적인 손길은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는 내 몸을 탐하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이. 그의 그런 손길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밤 그는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설거지와 청소로 거칠어진 내 손. 그는 말없이 서랍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내 손에 정성껏 발라주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내 손을 마사지하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십 년간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보살핌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에게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되는데. 그는 내 몸을 돈으로 산 남자일 뿐인데. 나는 내 딸의 미래를 위해 영혼을 판 여자일 뿐인데. 우리의 관계는 철저한 계약 관계여야만 하는데. 하지만 마음이란 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점점 그에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에게 길들여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주는 물질적 풍요와 가끔씩 보여주는 다정함에 나의 무너진 자존감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를 완벽하게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그의 욕망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나는 한 사람에게 온전히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기묘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예전에 초췌하고 그늘졌던 얼굴은 사라지고 어느새 혈색이 도는 얼굴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가 사준 비싼 옷과 화장품 덕분이었다. 겉모습은 분명 나아졌지만 내 영혼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죄책감과 자기 정당화가 매일 밤 나를 번갈아 찾아왔다. 딸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한없이 비참한 죄인이 되었다가도 박 회장의 서재에서 그의 등을 바라볼 때는 그의 외로움에 연민을 느끼는 이해심 많은 여자가 되기도 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엄마인가
여자친구인가 아니면 창녀인가. 그 경계가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다시 그의 서재에 와 있다. 그의 손길이 내 어깨를 감싸고 그의 숨결이 내 귓가를 간지린다. 김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차갑거나 위협적이지 않다. 오히려 애틋함마저 묻어나는 듯하다. 나는 눈을 감는다. 이러면 안 된다. 이 관계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가 만든 이 달콤한 지옥에서 나는 빠져나갈 길을 잃었다. 아니, 어쩌면 빠져나가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손이 내 옷 안으로 파고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수치심도 죄책감도 이제는 무뎌진 감각이 되어버렸다. 그저 그의 체온에, 그의 손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맡길 뿐이다. 그가 내 몸을 돌려 자신을 보게 한다. 그의 눈동자 속에 욕망에 젖어 일그러진 내 얼굴이 비친다. 저것이 정말 나인가? 45의 주부 김서연. 한때는 나도 꿈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와 돈으로 사육되는 욕망뿐이다. 그가 내게 입을 맞춘다. 짙은 시가 향과 그의 나이든 채취가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의 키스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는 따뜻하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다. 하지만 절망보다는 견딜만하다. 그래, 이것으로 되었다. 내일 아침이면 나는 다시 딸아이를 위한 헌신적인 엄마로 돌아갈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갈 것이다. 이 추악한 비밀은 나와 이 늙은 남자만이 아는 우리 둘만의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나 자신을 속이며 그의 품에 깊이 안긴다. 나락의 끝에서 나는 기이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운명이었다. 나는 기꺼이 그의 것이 되기로 했다.